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윤 부부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어느 순간 캄보디아 언급이 사라진 국힘당.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당대표 장동혁이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이 수두룩한 전국구였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만 4채, 단독주택과 오피스텔도 보유했습니다.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가 있었고, 심지어 충남, 보령, 서산, 진주 아파트 시세를 뺀 임야만 10억 원.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죠. 특이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한 것인가? 자, 이 정도면 명백하다. 남욱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재판만 나오면 새로운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남욱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증거 조작 해유. 자,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재판에서 전진상, 김용,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두 사람에 대한 뇌물 증언에서도 사실 검사한테 들었던 거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도 검사가 그 얘기를 법정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자, 이거 빼박 아닙니까? 검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이야기하라. 남욱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유동규 주장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증거가 없죠.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규 증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대장동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 남욱이 술술 다 불었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재판 전에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거였다 라고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분들이 유동규, 김만배는 이재명 최측근이 아니다. 이들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외칠 무렵 그걸 들은 검사가 그럼 김용, 정진상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두 측근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 당시 판사들은 100% 자판기였습니다. 지금과 다르죠. 남욱의 변심으로 인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을 드리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언론들의 총공격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보수가 10%가 많이 잡힌 가표집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30대 압도적입니다. 49대 40, 40대 75대 20, 50대 74대 21, 자 60대 잘한다 50, 그리고 못한다 40, 60대도 압도적이죠. 자, 그런데 70대 이상,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낮게 나왔던 곳입니다. 70대 이상을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49%, 못하고 있다 33%, 16%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정말 30대보다도 70대 이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을 보면요 55대 34 더블스코어 차이 났고요. 인천 59대 32, 대전, 세종, 충청 61대 29, 전라, 강주 80대 12, 대구, 경북에서 33, 48. 불경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0, 못하고 있다 38.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은 더욱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에이펙이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 소탕을 넘어 동남아 전체와 스캠 공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어제는 라오스와 한국인 소환 등 정말 협력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라오스 공안 차관은 한 라인을 구축해 범죄 협의자 및 피해자 보호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신속 대응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몰상식하다. 어제에 앉은 김건희의 경복궁 직원 분노. 정말 몰상식하다. 어떻게 어제에 앉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며 직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예신들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180년 된 네네. 저 스트레이트 타임즈 싱가포르에 있는 언론사인데 네. 엠브로드 그러니까 A New Scandal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전 영부인이 새로운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리고 남편인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실제 권력자라는 인식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인용 보도도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뇌물수수 혐의, 그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16개 혐의로 지금 재판에 직면해 있다. 구치소에 있다. Stand trial on corruption charge. 이 여자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난에 다시 한번 추가로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애신들이 똑같아요. 마지막에는 다 부패로 구속되어 있다. 근데 이 언론에서는 부패 혐의, corruption charge, 부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밝혀졌다. 트럼프의 외교 행보는 늘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라는 게 질서와 안정이 아닌 혼란과 긴장의 중심이죠. 에이펙을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그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속내는 우리가 우려해야 할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정보다는 돌발의 연속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해상 타격에 이어 곧 지상 작전을 감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군사적 개입을 암시하는 위험한 메시지이죠. 이에 베네수엘라는 즉각 대공미사일 5,000발을 배치하며 대응에 나섰고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전략적 숙고의 결과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이긴 하지만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린 쇼에 가깝다 라고 전문가들이 꼬집고 있는데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미국 내부의 혼란한 민심을 외부로 환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외교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신과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에 미국 내 극우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라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래서 쇼라는 거죠. 자, 이런 접근 방식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후유증은 가자지구에서 열흘 만에 드러났습니다. 자, 트럼프의 압박에도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은 하마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를 선제 폭격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하마스의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땅굴에 숨어있던 하마스의 무장 개한들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응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떠들썩하게 평화협정이라고 자랑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 다들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악관의 벤슨 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사이까지 가자지구에 총동원돼 사태를 수습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호심탐탐 서한지구의 병합을 시도하는 이스라엘에 서한 병합을 시도할 시 미국 지원은 없다 라며 경고도 날렸죠. 자, 이러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외교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극우 정책을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접근 또한 진정성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울러 이번 경고 역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가깝다. 과연 이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대해 평화를 구축하려는 진정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갈등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중동에 유지하고 행사하겠다라는 계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자국 중심의 번개불 외교의 가장 큰 산은 중국이죠. 무조건 정상에 올라서고야 말겠다는 식인데 트럼프와 시진핑 드디어 날을 잡았습니다. 오는 30일 양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죠.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에 앞서 과거 5년간의 중국의 무역협정 이행에 대해 평가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2년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약속한 무역협상 이행률이 5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5년치 종합해서 시진핑과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 포석을 깔겠다는 거죠.
중국의 이행률이 뭐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 또한 압박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실패한 국가다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트럼프 등장 이후 예전에 그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 시진핑과의 회담의 변수로는 엊그제 돌발한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이죠. 푸틴을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회담은 시간 낭비다라며 갑작스럽게 손절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군자금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요구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는데 중국 너네도 합류해라 이런 건데 과연 시진핑이 이에 대해 동의할지 초미의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뜻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는 고립되고 세계는 미국, 중국, 양강 체제로 확실하게 굳혀지는 건데 이게 과연 세계 질서의 안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미러를 중심으로 한 혼란으로 들어갈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절대 트럼프에게 지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처럼 경솔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석유 압박은 결국 세계 유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트럼프에게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종전 협상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취소가 아니라 잠시 연기된 거다.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트럼프에게 언제든지 마음을 돌리라며 들어올 틈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솔한 트럼프 언제라도 마음을 돌리라고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번 에이펙을 앞두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 얽힌 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외교라는 건 세계 질서 안정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작금의 이러한 불안과 혼돈의 시발점이 어디냐인가를 생각하면 그 문제 해결이 좀 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발점이 목소리가 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소리 큰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외교를 보면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지도자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과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트럼프의 속내는 협력이나 평화가 아니라 지배와 자기 과시로 보이죠? 국제사회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오늘 29일 방한에서 우리와 만참도 하고 회담도 한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항상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제발 한국에 오거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